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배동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항상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뭔가를 또 하나 구상을 했고요. 그걸 또 이제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고, 차기에도 또 새롭게 또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또 구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구를 하고, 항상 구상을 하고, 항상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과거에 우리가 소홀히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요 불행은 과거에 우리가 시간을 소비한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을 소비한 거로 해서 이제 시간이 나에게 보복을 하는 거다. 그게 뭐로 다가온다? 이제 미래의 불행으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해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는 운이 나쁘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계획을 짜고 실천합니다. 야우, 진짜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나폴레옹, 그 제왕이지 않습니까? 제왕. 황제지 않습니까? 황제. 그런데 이 황제님께서 본인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운이 나쁘니까 나는 뭐 해야 된다? 요 나쁜 운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짰다면 실천으로, 즉 행동으로 옮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제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저희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요거로서 만족할 수는 없죠. 이제 좀 더 낫고 좀 더 나은 또 무엇인가를 또 추구해야죠. 그 속에 우리 애청자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 혼자보다는 우리 많은 분들하고 같이 부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죠. 그리고 제가 또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 한 사람이 10걸음을 먼저 가는 것보다 어깨 동무한 10사람이 한 걸음씩 가자란 겁니다. 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 공동체와 더불어서 가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방송이 되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뭐로 할까요? 빚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빚이다. 빚. 뭐 빚이 많다는 거는 별로 뭐 기분이 안 좋지 뭐. 누가 그 빚이 많은데 뭐 행복할 수 있겠어요? 또 타인 돈을 빌린다는 거. 우리가 제일 쉬운 돈은 제일 쉬운 돈은 뭐냐니까? 은행 돈이죠. 왜? 금리가 싸니까.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막힐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캐피탈이나 상호저축은행에서 또 돈을 빌리죠. 상호저축은행. 그 다음에 또 돈이 또 이제 막힐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또 비용을 빌리겠죠. 그 친인척분들한테 돈을 또 빌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도 돈이 또 필요하다 하면 결론적으로 사채업자를 또 만나야겠지. 어제 또 경제뉴스를 잠깐 보니까 1년의 이자가 무려 뭐 1300%. 어마어마하지. 이자만 1300%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종교인들하고 한 번은 또 이렇게 얘기를 또 이 담소의 자리를 또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종교마다 또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또 공통된 또 분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부님 같은 경우 이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금이 거의 보장되신 분들이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성당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되시고, 그리고 뭐 안정적이지.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는 뭐다 관심이 없으시지 뭐. 그래서 어떤 신부님하고는 이렇게 담소, 부동산 투자,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담소를 하다가 그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파트 다 끝났어. 그렇지, 아파트 끝났지. 아니 신부님이신데 아파트 투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상하잖아. 아니 신부님이 강론 시간에 아파트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부님이
그 신자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 좀 충분히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부님께서 아파트 끝났습니다. 아파트 투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거주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신부님 좀 이렇게 공정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니까. 저는 감사한 건 투성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줌으로써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신부님한테 투자를 안 하잖아요. 역으로 표현하면 우리 진정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남들도 똑같이 우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손해야. 왜? 비싸게 줘야 되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제동장치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 투자자들은 편해진 거지. 남들은 투자할까 말까 갈등할 때 나는 기꺼이 투자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트가 끝났다는, 신부님, 그 아파트 끝났다는 말씀은요, 이거는 그 80년도에도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다. 끝났다. 90년도에도 88 서울 올림픽으로 인해서 또, 아파트가 끝났다. 2000년도에도 아파트가 끝났다. 그 다음에 1997년도 10월 달에 IMF 터졌어. 그때 바로 아파트가 끝났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아파트 끝났다. 2010년에도 아파트 끝났다. 2015년 오늘에서도 아파트 끝났다라고. 그런데 신부님, 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즉 30년 전에 사신 분들, 20년 전에 사신 분들, 10년 전에 사신 분들, 아파트 사신 분들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님은 아직도 아파트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끝났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 일본의 후쿠시마인가요? 그쪽에 원전 사고 누출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저기 모 지역, 경상북도 모 지역에 원자력 연구소 그거 터지면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이 터지면 끝났다. 놀라워. 일본의 그 원전 사고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예요. 그거 언젠가는 터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 터지는 순간 끝났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극단적이죠. 그래서 좀 속으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쪽에 있는 또 그게 터지면 오히려 서울 수도권은 더 올라가겠네. 왜? 그쪽에 있는 분들 다 나오셔야 되잖아. 역발상이죠. 경상북도에 원자력. 근데 그게 터질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물론 일본의 사례로 보고 터지긴 터졌다는 거지. 그래서 확률이 0.001%가 있더라도 그걸 대비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본다면 아파트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지. 그런 식으로 보신다면 경상북도 대구에 사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논리적 이론적으로 이건 요러하고 저건 저러합니다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말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대화라는 거는 주고받고 해야지 담소의 재미가 있는데 얘기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원전 터지면 끝이다. 원전 터지면 끝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신부님들께서는 원전 터지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스님들도 스님들하고 이렇게 담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공주 쪽에 가보면 이제 마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일본 순사를 이제 그렇게 죽이고 그 마곡사에서 은처를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지스님께서 사용하신 그 거처가 그 백범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거소하셨던 그 장소에서 있죠.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이성과 저성이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특이하잖아요. 좀 특이해서 뭐 스님들하고도 담소의 즐거움을 나누고 신부님들하고 나누고 목사님들하고 나누고 왜냐하면 이 종교계통에 계시는 유능하시고 또 이렇게 현명하시고 또 많이 아시고 또 이렇게 사려가 깊으시고 또 생각이 깊으신 분들 그런 종교인들 만들면 그 만나 뵙고 담소를 나누면 제가 얻어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처한 곳만 있으면 된다. 즉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지 부동산이 투자의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스님들이 이제 체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뭐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뭐 10년. 평균 잡아서 한 8년마다 이제 한 번씩 저는 이렇게 체인지 이제 바뀌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스님들 세계가 무섭다고 봐야 되나요? 스님들 세계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스님이 와서 다른 스님하고 다른 뭐 처사님, 다른 보살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 절은 제가 이제 인수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위에서 높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발령을 받았다는 거죠. 발령 받으면 그냥 가셔야 되잖아요. 그 스님들은 특징, 찜도 없으시잖아. 좀 이제 보따리 있어가지고 그냥 가시는 거지. 물론 그 보따리 속에 뭐가 있어? 예금 통장을 가져가셔야지. 그런데 이게 잘하시는 스님들은 또 이게 불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불자분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절에서도 천대제도 지내고, 절에서도 뭔가 이렇게 또 제사, 조상님들을 위한 또 제사 같은 거 지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유도리 잘 하시는 분들은 통장에 돈이 많겠지. 예. 물론 또 그런 거 다 떠나서 나는 도를 추구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자리 비워주시죠 하면 그냥 보따리 이렇게 해서 그냥 가시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좀 덜 되신 스님들은 어디로 가라는 그 발령장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나가라는 얘기죠. 그럼 나가면 뭐합니까? 그 스님들께서. 나가시면 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절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신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스님들께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불자분들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작은 절을 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말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거소, 즉 내가 머물 곳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또 목사님들 특징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 막 하다가 다 주님의 뜻입니다. 돈을 벌어도 주님의 뜻이고 돈을 못 벌어도 주님의 뜻이죠. 다 좋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니까 열심히 현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고 또 좋은 교회에 다니고 그 다음에 좋은 교회에서 또 친목 도모를 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신다는 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행복 중에 또 행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물적 예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또 부동산이나 또 주식에 대해서 크게 관심 있는 분은 좀 많지 않으시다는 거죠. 다만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확장할 때 경매로 사시는 분도 계셔. 한 번은 교회를 이제 신축하고 싶은데 돈이 좀 하고 아무튼 대학교 기숙사가 그냥 통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숙사가 대학교 중에서 이제 본교 안에 있는 기숙사가 아니라 본교 밖에 있는 기숙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 통으로 요 기숙사 이게 건물이 올라가다가 수도된 거예요. 거의 외형으로 만들어졌고 올라가다가 수도된 거를 요거를 교회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분이 또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현재도 교회로 또 사용하시는 분도 계셔요. 예. 이렇듯이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재테크나 또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또 일부가 또 계시긴 계시죠. 물론 또 뭐 스님들 중에서도 제가 강남에서 강의를 하는데 스님도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배우시고. 그런데 목사님도 이렇게 오시고 스님도 오시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또 계셔. 그래서 스님, 또 목사님, 또 신부님 중에서 가장 안 오시는 분은 신부님들이야. 왜냐? 신부님들은 노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년이 되면 그래도 이제 그 성당에서 교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구에서 매달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돈이 나오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재테크에 관심 없는 거지. 아무튼 우리가 또 종교하고 또 종교의 지도자분들을 하고 이 생각은 이게 공통분모가 있어. 그건 바로 뭐냐?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마인드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건 또 웃자는 얘기고요. 또 웃자는 얘기를 했는데 또 죽자고 또 이제 달려드시면 안 되겠죠. 이게 재밌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분들은 종교인들이잖아요. 또 대단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또 존경받아도 기꺼이 존경은 저희가 해야 되실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존경받고 거룩하시고 또 뭔가 또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부님, 목사님, 스님. 어떻게 보면 종교적 사회적 지위가 탄탄하신 분들이에요. 요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투자 아니 뭐니 안 하셔도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분들은 요분들이고 우리는 우리들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튼 좀 얘기가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아무튼 오늘부터 이제 안심전환 대출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5일 3월 24일부터 출시가 됐네. 그래서 이 안심전환 대출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요 안심전환 대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기존에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5.8%야. 주택담보대출이 5.8%인데 요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안심전환 대출이 약 2.6%를 가정을 한다면 내가 5.8% 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다가 안심전환 대출로 2.6%를 납부하게 되니까 이게 2.2% 차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그게 바로 5.8%야. 제1금융권에 그래서 빚이 1억이야. 그럼 1억을 빌렸다면 이자가 5.8%를 하게 된다면 이자만 1년에 5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3%짜리 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1억을 빌렸어. 그러면 이자가 3%야 라고 한다면 이자가 300만 원 납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580만 원 납부하다가 300만 원 납부하게 돼. 그럼 1년에 280만 원 돈이 세이브가 되겠죠. 한 달로 따지면 거의 24만, 20몇만 원 돈이 이렇게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 달에 뭐 5조? 5조 한도면 우리가 이런 거를 얼렁얼렁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3% 가정할 때도 280만 원 차이인데 만약에 2.6%를 가정한다면 거의 3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듯이 이건 반값 주택담보대출 이자야. 5.8%가 2.6이니까 반값이잖아. 반값보다 이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얼렁얼렁 갈아타시는 게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대출했는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5%야. 또 4.5%야. 이렇게 있는 분들은 빨리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게 1년에 따지면 200만 원, 300만 원 돈이잖아요. 1억을 빌릴 경우에 2억을 빌렸다고 하면 1년에 한 400만 원, 50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년에 400, 500이면요. 한 달로 따지면 40만 원 꼴입니다. 40만 원씩 적금 들어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힘드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 대출 금리 인하를 시키면 이런 상품은 얼른 갈아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안심전환 대출에 다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첫 번째로 본다면 이제 뭐 캐피탈이나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빌리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보험회사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죠.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은 경우 그리고 자격이 1년 이상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상 지나간 경우가 되겠죠. 또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해서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변제를 해나간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이자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9억은 미만해야 되고 대출 금액이 5억 미만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6개월 동안 연체 이자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뭐 한다? 우리가 대출받은 은행에서, 즉 하나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5.8%야. 그럴 경우에는 하나은행으로 가서 뭐 한다?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이제 갈아타기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재테크인데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대출을 받고 나서 1년이 딱 지났어. 그런데 이 대출 금리가 다 변제할 수도 있겠죠. 이 변제라는 얘기는 다
갚아버린다는 얘기죠. 만약에 요거 다 갚아버렸어. 그럴 경우에는 뭐가 붙냐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붙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은 2%, 2년 미만은 1.5%, 3년 미만은 1%가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대출을 1억 원을 빌렸어. 그래서 1년 미만에 내가 이거 갚으려고 그래.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에서 2%, 즉 200만 원을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상품 같은 경우는 1.5%, 그러니까 내가 1년이 지났어. 1년 지나니까 2년 미만이니까 1.5%가 되겠죠. 1억을 빌렸어. 1.5%야.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가 150만 원이 부담돼야 되지만 요 안심 전환 대출에 한해서는 뭐가 없다? 중도 상환 수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높은 금리, 대출 금리를 다 갚아버리고 저금리로 전환해야 되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요런 건 얼렁얼렁 하셔야지. 예, 그래서 요 5.8%의 얘기도, 요거도 이제 며칠 전에 또 이게 상담 전화를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인천 쪽에 이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데, 인천 쪽 부동산 아파트가 안 올라간다. 왜? 위치가 별로라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안 좋은 지역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1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금리는 몇 %입니까? 하니까 5.8%라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 아니 5.8%나 되는 시중은행의 그 대출 금리는 거죠. 그걸 아직도 안 갈아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갈아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1%, 2%의 소중함을 아직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안심전환 대출이 있으니까 그거로 얼른 줄 서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하나은행 가서 얼른 갈아타시라고 안심전환 대출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안심전환 대출. 그래서 기존의 대출을 우리가 받았던 분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요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시기를 권장해드리고요. 또 하나, 저는 안심전환 대출을 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겠죠. 보험회사.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에서 받은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요런 회사들의 특징이 금리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금리가 대출 금리 다 높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중에서도 3.5%가 있고, 지금 하나생명보험에서는 지금 3%의 대출도, 담보대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캐피탈을 이용했거나 또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했거나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게 대출을 받았는데 요 금리가 6 내지 7 내지 8%다. 요렇게 담보대출을 받은 우리 애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럴 경우에는요, 내가 8%야. 어마어마하잖아요. 5.8%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요럴 경우에는요, 요것도 대출 갈아타기를 하셔야죠. 뭐로 갈아타라? 안심전환 대출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2.6%짜리는 못 받아요.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대출 받은 은행에 그 은행에 가서 전환 대출을 하는 거니까 보험회사에서 전환 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죠.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오늘 또 경제뉴스 상으로 보니까 이제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받은 것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건의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하시면 또 그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오든 안 나오든 현재 내가 8% 이자야. 1억을 빌렸어. 1년에 8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800만 원인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2금융권 쪽으로 해서 3% 내지 3.5%가 있다면 요거로 갈아타라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생명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3%짜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3%짜리 대출 상품 있다 그러면 8% 납부하다가 3% 납부합니다. 1억을 빌리면 1년에 500만 원 차이입니다. 1년에 500만 원 이자 차이면 한 달에 40만 원 돈 아닙니까? 한 달에 40만 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 적금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지금부터 한 달에 40만 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넣을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고금리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금리를 줄 때 저금리로 옮겨 타셔야 되는 거야. 또 우리가 그 마이너스 통장을 또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하게 되면 금리가 이렇게 신용도가 좋은 분들은 4 내지 5%도 있을 거고, 또 신용이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은 8 내지 9%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 3천만 원 쓰고 있다.
근데 요거 3천만 원 금리가 몇 퍼센트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7%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뭐 해라?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7%라니까. 그럴 경우는 뭐 해라? 또 이렇게 집을 담보로 해서 예를 들어서 3%짜리를 이제 융자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7 내지 8%다. 근데 담보대출 요 이자는 3%다. 여기서도 4 내지 5%의 금액이 또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출을 갈아타기라고 해요. 대출 갈아타기 재테크인데, 그래서 굳이 안심전환 대출이다. 또 뭐 수익 공유 모기 지원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돈을 탔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안심전환 대출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냥 우두커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멍이 있으면 그냥 이자만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했다. 그럴 경우에도 뭐해라? 항상 높은 금리로 돈을 쓰고 있다면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높은 금리의 그 대출을 갚는, 요거도 재테크 중에 또 재테크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또 이렇게 이자 같은 거 납부를 할 때, 또 우리가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 바로 뭐냐니까 신용 등급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등급을 관리 잘해라. 그래서 연체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신용카드 연체 안 되지. 휴대폰 요금 연체 설마 했는데 휴대폰 요금도 연체가 됐다는 게 그게 신용 등급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과금 뭐 면허세 45,000원, 주민세 6,000원 이런 거, 요런 것도 깜빡하고 안 냈다. 요래도 신용에 약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심지어 학습지 대금 요런 것도 신용이. 그러니까 연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날짜. 만약에 깜빡 잊고 연체가 됐다 하더라도 뭐 해라? 바로 빨리 돈을 납부해야지. 이게 연체 금액이 크든 적든 연체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용등급이 다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신용등급을 이제 떨어뜨리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카드 대출. 이거 굉장히 이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 저도 이제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뭐 잔금이 좀 부족해서 카드 대출 받은 적이 있죠. 근데 그거 받아서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돈이 또 나오니까 일주일 받았는데 이자만 어마어마하게 떼나. 이건 뭐 사채업자인 줄 알아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 이게 사채냐 이게. 일주일 쓰고 일주일 만에 갚았는데 왜 이렇게 이자를 많이 떼냐. 사채냐.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사채야. 아니, 신용카드 쓰는 것 자체가 사채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신용카드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왜? 이렇게 갚으면 되니까. 근데 카드 대출을 말하는 거야. 카드 대출. 또 이제 카드 대출하고 카드로서 현금 서비스 받는 거. 한번 쓱 긁는 순간, 현금 서비스 받는 순간 여러분 신용이 쓱 떨어지는 거야. 저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안 해봐서. 근데 이런 것도 조차도 다 신용에 막대한 영향 끼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라?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은행을 하나로 타깃을 하고 또 카드를 쓰시더라도 하나의 은행에서 타깃을 하면 그런 게 다 실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뭐 휴대폰 요금 결제나 뭐 관리비 결제, 기타 등등 국민연금 뭐 이런 비용, 요런 걸도 그 하나의 은행에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신용이 이제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돈을 또 안 빌려도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은행 입장에서 신용 등급이 좋다는 사람은 돈을 빌려 갔지만은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납부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 신용 좋은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이 됐든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받는다고 내가 신용이 떨어지지 않냐, 요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은행에서는 아예 돈을 안 쓰는 사람들, 대출을 안 받는 사람들이 신용 더 안 좋게 보는 거야. 은행 돈도 쓰면서 이자를 잘 갚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게 보는 거야. 참고적으로 또 하나 있어요. 지금이 과도한 은행 빚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힘들게 한다. 이게 명언이잖아요. 근데 요 얘기는 이건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얘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8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만 뭐 담보대출 이자만 뭐 12% 내지는 뭐 18%잖아요. 또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1998년도, 1999년도 담보대출 뭐 이자가 뭐 18% 요랬지 않습니까? 요때 이자가 무려 18%라니까.
아니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리면 1년에 갚을 이자가 얼마입니까? 1,800만 원입니다. 어떻게 갚아요 그걸? 돈 없어서 1억을 빌렸는데 1년에 1,800을 어떻게 갚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런 고금리를 이용할 때는 과도한 빚이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또 1950년대, 1940년대도 생각해 보세요. 이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속에도 나오는 게 있어요. 부동산 재테크도 그 속에도 나와요. 또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게 고금리지.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를 이제 빌렸어. 그러면 올 연말에는 쌀 한 가마를 또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00%야, 100%. 쌀 한 가마를 대감집에서 한 가마를 빌렸어요. 배가 고프니까 빌려야지. 농사를 지었어. 그때는 쌀 한 가마를 갖고 또 쌀 한 가마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보리 고개가 있는 거고, 농민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고, 고위 대감 어르신들은 일을 안 하지만 살이 피둥피둥 찌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예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조선시대, 조선 2조 후반부부터 고금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고금리가 50년, 60년도 고금리잖아요.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이 되고 또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사회가 안전화되면서 또 어떤 현상이 이런 저금리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은 은행 담보대출 이자가 2%에서 3%대입니다. 과도한 은행 빚은 여러분 가게를 망치게 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2%, 3%의 돈이라면 은행 돈은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은행 돈은 단순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안심전환 대출이 이자가 2.6%라면 상호저축은행의 이자가 최고가 2.9%짜리가 있어요. 2.6% 대출을 받아서 은행 예금 2.9% 여기다 넣는 것도 재테크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과도한 빚은 여러분 가게를 힘들게 하시겠지만은 지금 요 과도한 빚인데 과도한 빚이라 하더라도 이자가 예전처럼 50%도 아니고 18%도 아닙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2 내지 3%입니다.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가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지만은 금리 자체가 너무 저렴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대출 받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무조건 대출 받아서 뭐를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대출 금리를 깎아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니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뭐를 생각해라? 이제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차라리 요거를 받아서 더 높은 은행 예금 이자에 넣는 것도 요것도 재테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대적 흐름에 발을 맞춰서 또한 안심전환 대출이나 상품이 또 나왔고 또 이렇게 대출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나폴레옹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래서 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과거 우리가 소홀히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러죠. 과거는 지나간 거,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거, 현재 열심히 즐겨라. 이게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현재를 즐기라라고 또 오해를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과거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연연하지 말자는 거고요. 미래는 다가올 거야. 미래가 다가올 거니까 현재 열심히 뭘 하자? 일을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게 되면서 미래에 다가오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또 미래에 다가오는 것들을 불행을 없애버리고 요거 행복과 행운을 오게끔 하자. 요게 까르페 디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까르페 디엠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